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홀로 봄님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해가 밝아오고 저도 유튜브 열어 촌철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제이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 주실 거죠? 시선 집중할게요. 제가 그렇게 자리 깔 능력까지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문봉철님, 네. 오늘은 뭐에 시선 집중을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셨고요. 정경수님,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 때문에 소홀했던 정부의 세수펑크, 또 하나 한덕수 총리의 앞길, 이런 현상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심각해 보여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주문하신 거군요. 네, 요런 주문에 맞춤으로 오늘 제이비가 마치 이런 주문들이 있었을 것을 안 것처럼 특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고창해요. 그 특집 소개하기 전에 레드헤어님이 제이비 이발하셨는갑다. 이쁘네요. 네, 어제 방송 끝나고 머리를 정비를 했습니다. 네, 제이비는 머리를 정비하고 은님은 다림질을 하며 듣고 있다고. 이제 여권이 정비가 되는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님은 다림질을 하고 계시니까 좀 구겨진 정치가 펴질지도 궁금한데 제이비가 준비한 오늘 특집 제이비 타임즈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총선 이후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것이냐. 이거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정 기조 그리고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꿀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간단히 네. 이야기를 하면. 오늘 JB타임스는 이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총선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린 건 맞는데 그 코너가 막다른 골목일까라고 하는데 한번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물음표를 찍어봅시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새끼리 뚫려 있는 코너 또는 탈출용품이 설치된 코너일 수도 있다. 그것도 3개나. 어허. 요걸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한다라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로는 앞길을 못 갈 거고 코너를 좀 틀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달라져야 된다. 근데 지금 제이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자, 그 점을 짚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게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범야권의 의석수가 압도적 힘을 상징하는 듯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여야 관계를 놓고 보면 21대 국회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규정할 힘의 발원지는 야권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이라고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총선 이후 최대의 체크 포인트는 여야 관계가 아니라 당정 관계다. 저는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출용품은 바로 그 당정 사이에 놓인 것들이다라는 점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제한다면 지금부터 할 진단은 시간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로 한정된 그 기간 안에서만 진단을 하겠는데요. 네. 바로 그때까지가 여권 정비 기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5월 말까지네요. 5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회 개원 때까지라고 했는데 개원 협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하. 실제 개원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점을 전제하면서 지금부터 진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안보실을 제외한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모든 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덕수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상했던 발표였고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첫 번째 탈출용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자, 저건 속칭 어그로 유도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중의 의미에서 그런데요. 첫째,
자, 당정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한정해서 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당이 정을 향해서 용산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내놓을 목소리의 구체성을 확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카드를 먼저 꺼내들므로써 당에서 용산을 향해서 날선 목소리를 내놓을 여지를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국전 쇄신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싹 갈아버리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쇄신 이야기가 당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겁니다. 명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용산에서 먼저 저 얘기를 꺼내들므로써 당의 목소리를 추상화 시켜버린 거죠. 인적 쇄신 한다는데 또 인적 쇄신 하세요라고 굳이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선의 성격을 바꿔버렸는데 이른바 인적 쇄신이 발동을 거는 순간에 관심사는 쇄신의 내용, 누가 바뀌느냐, 바로 이 문제에 맞춰지게 됩니다. 누가 기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인적 쇄신 요구의 출발점에서 형성됐던 비판의 성격을 기대의 성격 내지 호기심의 성격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점은 두 번째 탈출용품과 연결되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용산과 내각의 전면 개편 요구 말고 당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거리가 뭘까요? 지금 일부 언론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냐면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 이 시나리오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정말 탈당 요구를 할까요? 이 탈당 요구가 나오기 위해선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칭 총대를 맬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은 영남 세력입니다. 이번 그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영남권 당선인들입니다. 이들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대치할 이유가 있나요? 영남권 당선인들이? 오히려 그 지금 총선 막판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 결집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영남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영남 세력이 굳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서 대척점에 선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일단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용산의 날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축은 어디냐? 수도권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상당수가 낙선해 버렸어요. 낙선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속칭 2판 4판으로 더 세게 치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현역과 비현역은 발언의 가치가 현격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 낙선자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적 쇄신 카드입니다. 자,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용산이 정무 기능 강화, 대야 관계 개선에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추겠다. 자, 이렇게 내세우면서 인적 쇄신 검토에 들어가면 그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이러면 이른바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시 된다고 다들 상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 낙선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제 그 실장과 수석대 일괄 사의 표명에서 안보실은 제외라고 제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실도 제외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뭡니까? 비서실 정무라인 교체로 한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와 홍보 정도. 네. 홍보도 결국은 정무 파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인 출신을 기용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세력이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할 정도로 강하게 대척점을 형성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을까요? 수도권 인사가 총대를 맬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총대를 맬 사람과 관련해서.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 방향이 뭘까요? 비대위를 또 꾸리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상적으로 전당대회 준비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를 또 꾸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전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윤재혁 원내대표가 지금 그 당 대표 권한을 대행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해 들어가냐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준비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22대 국회가 개원할 즉 여기에 맞춰서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예정된 일정이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더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서 새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 들어가는 이 관리형 대표 대행을 겸하게 되는 것. 이 그림이 가장 현실적인 그림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관심의 초점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초점이 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용산 입장에서는 뭘 벌게 되는 겁니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벌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진단하는 탈출 용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탈출 용품은 어떤 겁니까?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의 분산, 대놓고 말씀드리면 화살바지 설정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했던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위원장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을 지라고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최종 원인이 어디까지 오시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겠고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을 화살바지로 끌어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에서 다른 요인도 불거졌습니다. 두 인물의 페이스북 글을 주목을 할 텐데요. 먼저 김예령 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지만 이 결과를 예상했었다. 도덕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던 지도부 여건만 국민 추천제 같은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 매우 불투명한 시스템을 급조했다. 무색무취의 조잡한 비례를 세우지 않나 실망의 연속이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대상이 누굽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빈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글 내용입니다. 예견된 참패였다. 그 시작은 비상식적인 공천에 있었다. 씁쓸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 이 대상은 누굽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잘못된 공천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당분간 무건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규탄 목소리가 다른 인물들로 확산되면 용산은 호흡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쭉 정리해 주신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그래서 제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길이 열린 골목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의 특성은 생존 방식이 하루하루를 헤쳐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전 진단은 세 가지 탈출 용품을 달리 표현하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구명 호스 정도가 될 겁니다. 진단은 여기까지인데요. 구명 호스는 산소를 공급할 뿐이지 신체 내부 병의 화근을 도려내지는 못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짚지 않은 점 하나를 마저 짚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당정을 고립된 섬으로 설정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권이 당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야권의 규정력을 한번 마저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냐면 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검찰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했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네. 이 주장을 조금 전에 당정 관계 진단에 좀 녹여보면 자, 김건희 수사. 더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이것이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 주장에 양측면이 있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를 먼저 꺼내들므로써 국민의힘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여지를 확 줄여버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건희 즉각 수사가 쟁점이 돼버리면 그게 국민의힘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요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정 분열을 촉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근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설정된 하나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이 레드라인이 다시 작동을 해서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돼버리면 오히려 당정 분열을 막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그 진단하기 전에 시간 범위를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로 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은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발의됐던 특검법은 폐기가 됐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22대 국회가 개원된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개원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국회 안에서 뭐가 이 특검법이 쟁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론전이 결국은 관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보면 당정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댕 아빠님은 제 입이 길게 분석할 필요 없고요. 최상병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주셨네요.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스님은 정책실부터 바꿔야죠. 거기는 왜 예외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근데 그건 지금 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간다면 국정 운영은 안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은 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자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정책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보도는 이렇죠. 토토로님 등 지효당 등 여러분들이 그런데 물러날 비서실장 시켜서 입장을 내는 게 맞나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발표해야 했던 건 아닌가요? 이런 의견들을 주셨네요. 그 의견에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어제 하루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을 한번 좀 잘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를. 되게 제한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